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핫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법적 이전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7년께 문을 열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절차 과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회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령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5년 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뿐만이 아니라 유관 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 또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확보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등 147억 원을 바로 쓸 수 있게 돼 오는 2027년 개원 예정인 의사당 건립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부지 위치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천 제곱미터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8배에 달합니다. 세종의사당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가 내려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디딤돌을 확실하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세종국회의 역사적 이정표를 되돌릴 수 없는 이정표를 확실히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종시의 행정기능에 더해 입법기능이 보완되면서 명실상부 정치행정수도 시대를 열었지만 치솟는 집값은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행정수도를 실현해가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관련 화면을 보셨습니다. 지난주 9월 28일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으로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참 저희 시시각각 시작한 이래로 각 곳곳에 이슈가 될 때마다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일단락을 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감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시장님? 우선 좀 분원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또 지난해에 또 예산도 확보가 돼서 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지 이제 19년을 넘어서 20년째가 됐고 네. 저도 이제 국회 분원을 2012년에 처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애썼고 또 많은 시민들 또 충청권 지역민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이번에 또 논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여야 간에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러싸고는 더 이상 이제 한이 많으냐는 그런 논란이 없어질 것 같아서 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정말 랜드마크적인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정말 기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시장님 또 세종 시민들께 특별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 또 오랫동안 관심 가져오시고 전문가신데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충청권 입장에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충청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종시가 원래 만들어진 목표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을 해소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반쪽이었거든요. 근데 박차를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국회 운영위 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발표하다고 그러는데 네. 이 지역의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1인 시위도 하셨지만 박효규 의장님도 그렇고 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조승래 의원은 대전 쪽인데도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단체 이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 변호사님도 오랜 동안 관심을 가져갖고 응원해 오셨는데 예. 이 변호사시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일단락 됐다는 게 그동안 굉장히 소화도 안 되고 네. 답답했었는데 이제 소화는 시킬 수 있고 한숨을 돌린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진행자분 말씀대로
가장 큰 의의는 국회법의 명문화에서 더 이상 정치적 불확실성을 종식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수도의 문제는 2004년 위헌 판결 그리고 2009년 수정안 문제부터 계속 정치적인 논란의 문제가 됐고 추진이 안 된 점은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반대를 좀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논의가 부족하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지연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회법 명문화에서 더 이상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종식시킨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 내용을 보니까 재석 185석 가운데 찬석 167명, 반대가 10분 계셨고 기권도 8명이지만 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변호사님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여야에 따라서 시각차가 약간씩 있었고 하지만 갈수록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 절대 목표에 대한 동의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흘렀고요. 많이 그동안에 좁혀진 것 같습니다. 이견은. 그동안에 이제 쟁점으로 됐던 게 첫째는 이제 국회가 세정으로 내놓는 것이 또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행정부와 국회가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또 양쪽으로 분리되게 되면은 또 이 역시 또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냐.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었고 저는 뭐 그 논란 충분히 할 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충분히 논의한 끝에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됐고 또 압도적인 다수로 이렇게 찬성돼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논란 벌였으니까 이제 그래서 확정된 거니까 이제는 신속하게 좀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국회 규칙도 좀 만들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또 다른 논란을 좀 벌여서 좀 어찌 보면은 좀 국력 낭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 박사님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참조 내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거는 국회 관련해서는 세종의사당 관련해서는요. 제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분원이 뭐냐? 사실 분원이라는 게 애매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분원이라는 결국은 국회 본원이 있는 거고 여기에 새로운 의사당을 두는 건데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이걸 갖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건 국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할 시간이 없었고 행정 비효율성 측면에서 보니까 11개 상임위가 내려오는 게 맞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일부가 내려오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를 했고 거의 그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에서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였지만 또 여야 시각차가 있어서 그동안 거의 19년의 세월이 흘러왔던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실에서는 더 이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해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그렇게 협조를 한 것 같고요. 행정 비율에 대한 국민적 그 문제점이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현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이 문제를 갖고 반대를 하게 된다면 본인들한테 좀 불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거에서의 어떤 영향의 그런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상당히 찬성을 네. 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뭐가 좋냐? 그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인구 유입 또 고용이 늘 것이고 생산 유발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장님께서 어떻게 기대하고 예측하시는지요? 우선 이제 당장에 국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보좌진들이 국회의원 한 명당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한 3,000명 됩니다. 그리고 국회 이제 사무처 직원들이 또 이전하게 되니까 한 5,000명 이상 이렇게 이전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큰 효과가 아니고 그보다는 지금 이제 국회하고 정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나타나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
또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좀 비합리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해소돼서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정부가 국회가 서로 얼굴 맞대고 머리 맞대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점.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만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오게 됨에 따라서 서울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정부, 산하, 협회, 단체, 기관 이런 것들도 내려오고 또 12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룰 명분이 없는 뭐 그런 점들도 있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경제학적인 효과도 물론이거니와 큰 국가 전체의 그렇습니다. 기대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셨고요. 조 박사님 또 간단히 짚어주시죠. 그때 효과는 저는 행정부가 그때 저희가 9,992명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국책연구단지가 한 3,000명 내려왔었는데 그거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부가 내려오고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려와봤자 내려오는 기업들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관련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뭐 건설협회 이런 것들을 다 이 뭐 어떻게 보면 이 본인들의 로비를 위해서 여기에 사무실을 둘 수밖에 없고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건물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런 협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은 굉장히 임팩트는 클 거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국가 균형 발전 효과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충청권 차원에서도 세종시가 조속히 완성이 되면 메가시티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그 주변 지역에도 영향이 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책 입안하고 결정하는 입법부의 위상에 맞게 다른 여타 기관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주셨고요. 이 변호사님. 네네. 가장 큰 점은 이제 3건인데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지금 입법부가 이제 세종시에 이제 정착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도로서의 개념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다 3건이 형성이 돼야지 온전히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입법부가 이제 들어와서 3건 형성에서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됐고요. 이제 나중에 또 논의를 하겠지만 이제 사법부의 문제도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 대법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법원도 해서 사법부까지 완성이 되면 행정수도의 위상을 진정하게 갖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렇게 기대 효과 또 우리가 바라는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특공 논란도 있었고 세종시가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사안이 되다 보니 이 기대 효과에 따른 부동산 폭등 혹은 부동산 과열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서 이 시장님 안정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그래도 연착륙시켜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약간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 최소한 그 부작용을 우리가 막는다든가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우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좀 요소 이것은 시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세종시 주택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볼 때는 집값이 크게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택지 확보가 어려워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없는데 우리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은 집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택지를 확보해서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제 신도시 내에서도 한 10,000호 정도 추가로 더 건설하고 또 우리 읍면 지역에서도 영기 지역, 조치원 이렇게 합쳐서 13,000호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택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건설할 수가 있고 또 뭐 정말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할 정도로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이전하고 많은 인구가 우리 세종시에 유입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당초에 바라는 바대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데 역시 그 주택 시장이 워낙에 지금 전국적으로 과열돼 있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데 길게 보면은 주택 수급에 따른 불안 요인은 저희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저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공급 있습니다. 여력이 충분하다.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 시장님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자,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저도 사실은 세종시가 부동산을 왜 오를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사실 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는 큰 고용처가 2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국회까지 3군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 행정부에 매년 입사하는 직원들, 국책연구단지에 입사하는 직원들, 그러면 국회도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행복도시 사이즈에서 그 정도 고용이면 굉장히 큰 임팩트가 크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고 이게 행복도시 세종시에 내려온 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 생각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내려와서 은퇴한 다음에 살고 새로운 공무원들 추가로 오고 그러면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수도권 같으면 택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은 우리 세종시만 하더라도 신도시가 73제곱킬로미터고 도시 전체로 보면 465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얼마든지 택지 확보를 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택 수급 불안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최근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 수요가 이제 갑자기 시장에 반영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길게 보면은 그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하면 되니까 수급 변수는 조금 자신 있으신데 부동산도 심리적인 것이라서 이 입법부까지 이전한다는 그 기대 심리에 따른 호가가 계속 높게 불려질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주택 수급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가 있어서 이제 오르는 건데 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속 오르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키면은 다시 안정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세종시의 정주 환경이 좋거든요. 정주 환경이 좋아서 높이 평가받는 부분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 이거는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주택을 공급하면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가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데 저희 이제 국민들이 폭등이라든가 과열화 이런 정도의 용어가 나오면 실패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과대 포장돼서 전달이 되는데, 근데 일시적인 문제는 당장에 이제 주택 수요가 생긴다 하더라도 집 짓는데 2, 3년 걸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2, 3년 동안 집값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건설 계획에 이제 미리 반영 안 된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한 건데 주택 건설도 이번에 좀 더 늘려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주택 건설을 저희가 서둘러서 하고 충분히 하도록 계획을 최근에 이제 정치행정계의 속도가 중요하고 성과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동산 과열화의 문제. 방금 시장님 말씀도 저는 이제 동의는 하는데요. 거기다 추가를 하면 사실 핵심은 저는 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이제 세종시 관련된 뭔가 이슈가 생기면 사실 이제 투기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실 뭐 집을 옮기거나 이런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집을 옮기거나 사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종의사당에 온다고 해서 뭐 집을 하나 더 구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문제는 타 지역에서 이런 이슈를 이용해서 투기로 인해서 뭔가 좀 개발 이익을 뭔가 챙기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국엔 세종시의 집값을 논하는 것은 세종시 거주민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투기 세력이라고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가장 맞는 진단 같고요. 이러한 투기 세력을 막으려면 어떠한 그 투기 세력의 어떤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계속 어떤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세금의 문제, 뭐 양도세든지 처음에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그 다주택자들의 어떤 투기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조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세종시나 국토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있겠죠, 지속적이고. 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어진 후속 절차를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국회 사무처에서 기본 타당성 조사라든가 계획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님께서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우선 이게 타당성 조사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그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건축물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해서 그것도 앞에 계신 우리 조판기 박사님께서 2019년에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는 돼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은 신속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세종시로 봐서도 최대의 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텐데 이 건물을 좀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 결과가 나오면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절차를 밟는데 한 2년 정도가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가 소요돼서 설계가 나오면은 실제 공사하는 데는 한 3년 정도. 그래서 2년, 3년 합치면 한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은 한 2027년 정도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박사님, 2027년께로 착착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국회 세종의사당을 볼 수 있겠다 싶은데 혹시 중간에 문제가 되거나 요인을 끼칠 변수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했죠. 위원 맡고 우리 행복도시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분원의 규모, 그다음에 국회 건물의 규모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정해지고 결국 국회 규칙으로 이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때 11개 플러스 알파 11개 플러스 12개 합시다. 12개 상임위원 오는 걸로 대부분의 합의를 저는 봤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여의도와 이게 제 영역은 아닌데 여의도와 세종의사당의 역할 분담, 그게 운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무실을 양쪽에 둘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초기부터 합의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논점이시고요. 이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상임위 관련해서 지금 11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추가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기본적으로 세종시의 이전에 있는 행정부처를 관리하는 그런 상임위를 지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17개 중에 현재 수도권에 있는 외교통일, 국방, 여가, 정보위 이것은 이제 수도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한 13개 정도는 더 이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세종시가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는 세종시에서 가급적이면 열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감도 세종시에서 열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꼭 11개로 이렇게 딱 못 박지 말고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폭넓게 더 이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세종시 의사당 규모 문제까지 넘어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너무 이견이 많으면 진행이 안 될까 봐 바로 이 규모 가지고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규모에 대해서 이제 그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미리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이 11개 상임위원회 플러스 예결위원회로 이제 됐고 그것도 각 당의 입장을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법안을 그때 냈었는데 법안을 낸 내용이 바로 그 내용대로 돼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안을 냈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다 세종으로 오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여야 입장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진석 의원 안이 합리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부처에 따르는 상임위는 있는 것이 근데 국회 규칙으로 이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 규칙에서는 그런 상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 변호사 말씀대로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서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국회 규칙에서는 그것을 이제 정해주어야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할 국회 규칙을 제정하는 주체는 국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여야의 의견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국회 규칙 역시 절차는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이제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이견을 제시한 국회의원님들은 없었습니다. 예. 현재 외교부 또 국방부 본부들이 다 서울에 있어서 또 외교국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울에 있더라도 나머지 부처는 좀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는 이제 내려오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이 이제 되니까 여가부하고 법무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또 그 역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여가부 법무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 역시 국회 규칙에 반영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은 이제 하나하나 밟아가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시달려 왔기 때문에 예. 이 또 다른 좀 문제 제기가 될 것 아닌가, 또 예. 다른 논란, 또 다른 시비가 좀 걱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통 크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나 시비는 이제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19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에 네네. 제시한 상임위원회 규모 개수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요? 현재 행정부가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상임위, 기준으로. 해당 상임위를 10개였는데 그 이후로 과기부가 내려가지고 예.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역시 국민들의 상식, 공감 형성되는 대로 잘 진행이 되길 바라고 혹시 이것 가지고 발목을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회 분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이 본원과 분원 어떠한 또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면 미리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아까 시장님이 분원이라는 표기가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왜냐하면 분원이 갖고 있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본회의는 서울에서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주로 상임위 활동은 우리 세종에서 할 텐데 국회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는 비효율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할 때 그 부대 조건으로 또 그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지금 현 헌법 체계에서는 분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 다음번 개헌을 할 때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헌 결정에 따른 헌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그러면은 국회 전체가 옮겨오는 데 대해서 아무런 시비가 없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다음번 개헌할 때 수도에 관한 사항은 네.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확실히 정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착실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또 전 국민들이 보시기에 꼭 분원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개헌에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 연구를 할 때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 전문 영역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연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예. 분원 개념이라고 하지만 저는 운영 자체를 좀 어떤 우리가 상임위 중심주의잖아요. 한국의 그 국회 운영이. 예. 근데 좀 세종에서 중점적으로 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서울의 분원 이런 거는 그냥 명목상 표현이고 실질 운영은 여기서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실질적 생각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착이 되면 그렇습니다. 상임위를 여기서 다 하게 되고 의원들 다 여기 있게 되면 결국은 뭐 본원의 기능을 우리 세종의사당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변호사님. 네, 저도 조판기 박사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 분원의 개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2004년 위헌 판결이거든요. 그 판결 때문에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쓴 것인데 사실 예상되는 문제는 분원이기 때문에 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 문제입니다. 예. 이런 논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2004년 헌재 그 결정을 분석을 해보면 당시 수도의 개념으로 국회가 있는 곳, 그다음에 대통령이 소재하는 곳을 수도의 개념 요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국회의장과 본회의가 열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본회의만 있다면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열려도 이거는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원의 문제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를 내려오는 그런 걸로 묘안을 이렇게 짜게 됐는데요. 결국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내려와 세종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위헌의 문제가 없다라는 예. 점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의 운영은 사실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본회의는 사실 표결해서 하는 그런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중심지인 우리나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세종시에서 많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국회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위원회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분원으로 인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이러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공격, 논란 이런 것들은 좀 없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시장님, 우리나라 또 전자정부가 잘 돼 있어서 서울까지 안 가고 세종의사당에서 안건 상정해서 본회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 이제 세종 국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예. 즉 우선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전당이 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는 1970년대 또 유신헌법 시대에 만들어진 국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모습 자체도 권위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민주적인 모습으로 바뀔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것이 ICT 강국입니다. 네. 그래서 소위 전자 국회, 디지털 국회, 결제도 또 이루어지겠고요. 예. 디지털 국회를 제대로 구현해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디지털 국회를 만드는 건 역시 이번에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뭐 디지털 국회로 간다면은 실은 이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가 공간적으로 분리됐더라도 이제 크게 이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수기 과정을 거치거든요. 뭐 대부분은 논의, 깊이 있는 논의가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상임위원회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 직접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예. 본회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디지털 국회 원리를 활용을 하면은 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자,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부까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대통령제 중심제에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후보마다 이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분도 계셔서 이 논의도 오래 흘러왔습니다. 이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제2집무실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 또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조 박사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당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바라는 거야 뭐 행정수사가 완성되는 국민의 한 거죠. 사람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네, 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이라는 저희가 또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이건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아까 본원이 있고 분원이 있어서 위원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네네. 제1집무실은 서울에 있고요. 실제로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의 제2집무실이 오는 건 어떠냐 이 정도의 논의가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위헌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또 정 안 되면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개헌이죠, 개헌. 알겠습니다. 이 개헌을 변호사께 먼저 만들어서. 여쭙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점은 타당성이 이제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세종의사당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전하면서 더 청와대 집무실의 그 설치 필요성도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좀 대립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종시에 이제 국회가 있으면 대통령도 집무실을 만들어서 국회와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이기를 이제 희망을 합니다. 국회에 가서 연설도 하고 예산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이러한 상호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논의를 같이 하는 그런 행정부와 입법부가 논의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러한 체계를 구현을 하려면 세종시에도 청와대 집무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과 세종이 KTX도 빠르지만 바쁘실 때 헬리콥터를 타고 오시면 금방 오실 정도의 우리 거리라서 예. 워싱턴과 뉴욕이 이제 경제수도 행정수도 달리 있고 뭐 집무실도 다른데 국회 세종의사당에 비해서 대통령 제2집무실은 아주 쉽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행정부 사안이라 결정하면 되는 거죠.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데 대통령 제2집무실은 뭐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도 그 정부 세종정사에 대통령님 집무하시는 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 좀 그게 정리되는 거 그걸 보고 대통령 집무실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셨고요. 앞으로 이제 개헌 문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국회 세종의사당에 동의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제2집무실을 설치해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이틀 정도는 세종에서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무회의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장관들이 각부 장관들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각부 장관들이 대부분 여기 계시면은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국무회의 주재하시고 또 보고도 받으시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장관들이 서울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굳이 세종까지 내려오실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데 상임위가 이쪽에서 열리게 되면 장관들도 당연히 국회 대응을 세종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편하게 오셔가지고 회의 주재도 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이런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거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헌을 해서 국회도 전체 옮겨오고 또 대통령 또 오셔가지고 경제 수도는 서울로 하더라도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하는 처음 계획대로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대통령의 이 집무실 이전도 상당히 더 타당성을 얻을 것 같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자, 이제 중요한 과제가 이른바 국회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과연 얼마만큼의 인구가 얼마만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춰서 구축이 될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 분야 전문가시라서 이 시장님 좀 안내해 주시죠. 우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오시고 이제 국회의원 보좌진까지 생각하면은 3,000명입니다. 300명 곱하기 15면 3,000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오게 되면은 뭐 합쳐서 5,0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국회 사무처 직원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오게 되면은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을 이익 발표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이게 정치 행정 중심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뉴스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언론기관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언론기관 또 협회 단체 또 각종 이제 컨벤션 같은 게 있어야 되면 이제 호텔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거를 도시계획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어야 편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준비를 해 주자. 그렇게 해야 이런 기관들이 편하게 올 수 있고 또 나중에 일도 가까이 있어야 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회 설계비 예산도 반영돼 있지만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그 예산도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저희가 함께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국회타운 조성과 관련된 우리 조 박사님의 견해를. 저희들이 행복도시를 구상을 할 때는 사실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고 아무 기능이 안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주로 이제 공원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지금 뭐 잠정적으로 그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계획 변경에서 이런 내부적으로 해결할 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교통망이 그쪽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로 철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되게 근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조치원과 연계, 그다음 중앙 우리 행정부 청사 연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해결되려 보는데 저는 시장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에 또 하나는 저는 좀 지금 제가 광역도시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종시 중심의 어떤 우리가 이 도시가 어떻게 확장될 나갈 건지 사실 지금 인프라는 50만을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인프라를 그냥 포도송이처럼 막 붙으면 수도권 난개발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50만 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구하는 세종시가 80만이 되고 사실 저는 그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청주, 공주, 대전, 뭐 천안까지도 어떻게 연계를 하고 어디 뭐 부도심 비슷한 형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이번 차기에 그런 충청권 전체 이 연결 과제라든가 이 규모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 때문에 처음 계획할 때부터 광역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좀 처음부터 계획에 반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세종 만들더라도 그때 50만 신도시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50만 도시 만들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하기를 신도시 50만 그리고 대전, 청주, 천안, 공주를 포함해서 그러면 한 300만 정도가 되고 충청도 전체로 보면은 한 550만에서 600만 이렇게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걸 광역적으로 해결해야지 이 모든 문제를 세종시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예. 버리는 게 필요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충청권 4개 시도가 모여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자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부울경도 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하고 있고 광주 전남도 예.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충청권 메가시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진척되는 상황도 저희가 주요 이슈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회 타운은 그 안에서 이제 잘 만들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항상 국회에 쉽게 가서 내 의견을 국가기관에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전국에서 세종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여의도의 어떤 폐쇄된 어떤 정치가 아니라 세종에서의 열린 국회에 항상 갈 수 있는 전국에서의 교통망,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빨리 세종시에 올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게 되려면 KTX 세종역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그 경부선 ITX 이제 새마을호 그 이제 내판역으로 연결을 해서 서울에서도 새마을호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세종시에 연결되는 그 철도망을 이번에 좀 잘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쉽게 세종시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망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금 지적이시네요. 도로 교통망은 미리 지금 계획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내부에 BRT가 있고 예. 또 외곽 순환 도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외곽 고속도로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쪽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남동쪽에 호남고속도로, 또 남서쪽에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서쪽에는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북쪽에는 세종 청주간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외곽 고속도로망까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부족한 게 철도망입니다. 예. 철도는 이번에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국가 계획에 이제 반영이 돼서 대전에서 세종 거쳐서 청주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철도망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경부선 기존 경부선 철도 고속철도 말고 기존 경부선 철도와 연결하면은 수도권까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전철이 지금 천안까지 내려와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은 세종까지 바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도권 전철이 좀 더 내려오고 충청권 광역철도망하고 연결이 되면은 세종시 한복판에서 바로 철도를 타고 예.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현재는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도 오송역에서 내려서 이제 환승에 따른 불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ITX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게 ITX는 도시 한복판에서 바로 철도를 타고 예. 기존 이제 광역철도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은 대체로 한 65분 내지 70분이면 가는데 예. 지금 현재 오송에서 갈아타게 되면은 한 8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갈아타는 시간 문제도 있고 또 불편하거든요. 예. 갈아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부 청사가 있고 이번에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오게 되면은 접근성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 한복판에서 바로 역을 만들어서 이제 서울까지 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해결 과제인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잘 협조해서 진행하겠죠. 이번에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2030년까지 가야 이게 완공이 되는데 너무 좀 오래 걸리는데요. 그건. 이 철도라는 게 건설하는데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부선 철도하고 충청권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되면 그걸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차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있고 하드웨어인 역과 이제 철로를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역과 철로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예. 나중에 운영 계획을 짤 때 세종시에서 바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짜게 되면은 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현 시점에서의 과제. 정부 부처로 따지면 또 법원과 검찰청도 와야 된다는 또 논의도 있어서 이 법조인이신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또 국회의원들의 입법 움직임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종행정법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현행 법에 의하면 그 행정소송의 원칙은 피고가 있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관이 세종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소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전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예외를 둬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소재하는 그런 관할하는 법원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법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이 왜 예외 규정을 뒀냐면 예전에 이제 행정기관이 과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천시는 경기도기 때문에 수원으로 가서 재판을 해야 예. 되는데 오히려 서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예. 그렇죠.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예외 규정을 이렇게 둔 것이죠. 행정소송법에서.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뒀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종으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이제 그 규정이 있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대전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8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80%가 그렇군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소송에서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소송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또 법원에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비효율의 문제가 사법제도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법원이 유일하게 서울에만 있는데 왜 하나만 두냐 이런 문제죠. 세종시에 행정기관에 다 이전했기 때문에 제2행정법원, 행정법을 하나 더 두어서 세종시에서 다 소송 효율을 높이자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은 행정법을 하나 더 두어서 수도권에 있는 것은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충청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은 세종행정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이 변호사가 세종법원 검찰청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네. 전문적 식견에서 꼭 하신 말씀 오늘 총평해 주시고요.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기 아무튼 우리가 우리 세종시를 만들 때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세종시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아무튼 다행입니다. 뭐 아무튼 국회가 오게 되면은 어떤 세종시가 지향하는 행정도시, 정책도시, 정치도시, 또 미디어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 이거 가는데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좀 그건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운영위에서 예. 이슈가 뭐 규칙 제정을 해야 되는데 또 뭐 굉장히 길게 끌지 말고 그 사실 몇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논의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 오늘 최종 총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선 뭐 저로서는 국회 분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7만 세종 시민 그리고 550만 충청권 주민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정치인들, 정진석 부의장님이라든지 홍성국 또 강준현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예를 써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많은 예를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될 부분이 많다. 예. 앞으로 언제든지 정치권에서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좀 제대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또 키워나가야 될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당으로 키워나가야 될 책무 역시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국가 균형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기대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